나머지는 인쇄물로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문제 16번 하는 거죠. 문제 16번. 자, UML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UML. 네. UML은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요약지 153쪽 가보세요. 요약지 153. 네,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를 우리는 UML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는 많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힘들게 영어가 엄청나게 어렵게 써져 있죠. 근데 일단은 시험 문제 나온 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일단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그랬는데 유즈는 사용자다 라는 뜻이죠. 네, 케이스는 사례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할 때 이런 케이스는 어떠고 저런 케이스는 어떠고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 사례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때 주문자 입장에서 하는 행동, 그죠? 주문한다, 식사한다, 음식값 지불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물론 뭐 포크 들어요, 뭐 고기를 썰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기면은 이제 그 외에도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보이죠?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잘 나오는 게 순서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순서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있습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 이제 상태의 변화, 네, 어떤 상태의 변화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세탁 중입니다. 네, 지금은 탈수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상황의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그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관련된 것, 활동적인 거, 예, 이런 다이어그램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유즈 케이스, 순서, 상태 이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UML 다이어그램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사용자 사례입니다.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이다. 시스템의 기능을 모델링한다.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클래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서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정적인 구조죠. 자, 이게 이제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액티비티가 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입니다. 네. 객체지향 기법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를 표현하는 언어가 이제 최신 거죠. 제일 처음에는 언어가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 언어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언어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를 표현하는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우리가 자바다, C#이다 이런 언어들이 있고요. 리스프라는 언어는 굉장히 오래된 언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지 않는 언어는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이 자바고, 그 다음에 4번이 샵이고, 3번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객체의 지향이다. 우리가 계속 객체의 지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객체의 지향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지향. 그래서 객체 지향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52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 152쪽. 네. 객체 지향 언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말을 하는데, 그러면 객체 지향 기법은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다 그거죠. 첫 번째, 캡슐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네.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캡슐화가 들어간 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네. 부모님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상화가 있죠. 네, 추상화. 네, 추상화는 이제 우리가 간략하다, 필요 없는 것을 빼버리는 간략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다용성, 다형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객체 지향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객체의 동작이 수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클래스다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인스턴스들이 갖는 변수들, 또 인스턴들이 사용할 메소드,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다라는 것은 이제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서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면 다중상속이다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클래스가 한 클래스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니죠. 중심은 나니까 네, 여기서 다중상속이다. 그죠? 내가 여러 사람한테 상속을 받는 거죠. 한 개의 클래스가 여러 개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 코미디언이 몇십 년 전에 한 이야기 때문에 코미디언직에서 벗어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출연자 중에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따로 있고 입양된 부모가 있어. 두 분을 다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그런 거죠. 넌 좋겠다. 부모님이 두 분이셔서 상속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네. 이제 그냥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 좀 문제가 돼서 하차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얘는 다중상속이다 그거죠. 이렇게요. 네. 자, 4번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적인 면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적인 면은 여러분이 이제 152쪽에 보면 이제 용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문제 19번입니다. 네. 객체 지향 시스템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거. 네.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재기용법은 아니죠. 재기용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시 호출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한 기법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똑같이 객체의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하나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 객체를 생성하는데 각각의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한다. 객체는 속성과 행동으로 구성된다.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행동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형성이란 몇 개의 클래스 객체들을 묶어서 그랬습니다. 다형성이라는 묶는 것이 아니죠. 네. 그죠? 목적어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세요라는 표현이지만 목적어가 책을 열다, 창문을 열다, 그죠? 방문을 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거를 다형성이라고 한다.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거, 묶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군요. 자, 21번입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 변수값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네, 서로 다른 변수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서로 같은 클래스 변수값 가지고 또 객체 변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의 용어를 한번 보면 클래스 객체에 대한 연산을 뭐라고 그러냐? 메소드다라는 거고요. 클래스가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갖는 것을 단일 상속, 여러 부모님이 있는 것을 다중 상속. 자, UML이라는 것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캡슐화입니다. 네, 여기 보면 캡슐화, 꽁꽁 싸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캡슐화를 하면 객체들 사이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객체 지향 기법은 어때요? 좋은 개념이죠. 네, 좋은 프로그래밍이니까 결합도는 낮아지고 응집도는 향상된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읽어보면 객체의 명세와 실체를 분리하는 기법이다. 캡슐화된 객체들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번에 객체의 상세한 내용을 외부로부터 숨긴다. 이게 이제 설명이죠. 단순히 메시지만으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 소통이다 그랬죠. 연결.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3번에 보면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핵심일까?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프로그램 객체 내에 포함시키다 그랬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줄, 다른 객체들은 그 객체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캡슐화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의 답은 캡슐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걸까요? 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4가지가 있었죠. 네, 캡슐화, 상속, 추상화, 다형성. 이렇게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객체 지향 기법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객체들을 묶었어요. 근데 유사한 객체들을 묶었다. 객체가 모여서 뭐를 이룹니까? 클래스를 이루죠. 클래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자, 26번입니다. 캡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자, 캡슐화 마찬가지죠. 캡슐화를 하면 객체 간의 결합도는 어째요? 낮아지죠. 네. 캡슐화된 객체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하나의 모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 27번입니다. 네. 럼바우라는 사람이 나왔죠. 럼바우의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기법입니다. 153쪽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을 이제 럼바우가 객체에 대한 분석을 해놨는데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금 그 순서 자체를 물어봤죠. 네, 객체, 동적, 기능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보세요. 객체 모델링이다.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객체도를 이용한다. 그죠? 객체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거죠. 동적 모델링이다. 그러면 상태의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어 흐름, 상호적, 연산 순서 이런 것들 상태도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기능 모델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료 흐름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은 객체도, 동적 모델링은 상태도,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27번은 4번이 되는 것이고 28번에서 보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그랬습니다. 시스템의 행위를 기술하는 모델링은 하고 물어봤다 그거죠. 예.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그래서 동적 모델링 1번 다이나믹 모델링이다. 2번은 객체 모델링이 되는 것이고 3번은 기능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문제 29번. 네. 자, 여기서 객체 지향 기법. 객체 지향 기법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면은요. 자,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객체들 어떤 것에도 드로우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메시지를 받은 객체는 적절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드로우를 호출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오픈하세요. 문을 오픈하고 네, 창문을 오픈하고 필통을 오픈하고 가방을 오픈하고 목적어가 다 다른 걸 다형성이라고 한다. 그죠? 네.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거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자, 문제 1번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자, 유지 보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는 AS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한번 유지보수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 한번 볼까요? 자, 157쪽 가보세요. 156쪽이군요. 네. 네, 요약지 156쪽. 자, 유지보수에 보면은 유지보수 유형을 보세요. 네, 유지보수는 일단은 수정하는 것인데 수정보수, 적응보수, 완전화보수, 예방보수 그렇게 5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수정보수는 이제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 네, 그러니까 실행하면서 네, 찾아내는 거. 적응보수는 뭐냐면 환경의 변화. 완전화보수는 수행 중인 기능을 새로 추가할 때. 전반적인 기능 개선을 할 때.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예방보수는 미리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변경된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는 것이 바로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이 된다. 원시 코드를 이용해서 원시 코드 이상의 추상화된 표현으로 나타내고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을 역공학이라고 한다. 역공학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해서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보다 나은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기능을 원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능을 추가한 것을 뭐라 그래요? 네, 재공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지 57쪽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재공학이 있습니다. 원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추가한 것을 소프트웨어 재공학이라고 하고, 재공학 방법 중에서 분석, 재구성, 역공학, 이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역공학이 있다 그거죠. 역공학.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물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역공학이라는 것은 완성품을 이렇게 해체해 가면서 분석해 가는 것을 우리는 역공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용어상으로 뭐가 있냐면 재사용이라고 있죠. 재사용. 이거는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네,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거죠. 기능 추가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대로 우리가 재활용하듯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예. 3번에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 요청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건 다 서류화시켜야 된다라는 소리죠. 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계획, 개발, 운영 등을 종합해서 시스템의 형상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라고 한다. 그럼 또 형상관리가 뭐냐? 그죠? 형상이 뭐지? 형상을 관리한다 그거죠.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나온 모든 것들이죠. 모든 문서들, 그런 것들을 다 형상이라 그러고 그걸 잘 관리를 해주어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지 나중에 뭐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유지보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2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수정이나 변경을 알아내고 제어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 여러 방해 요인이 최소화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형상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팀을 치프 프로그래머 팀이라고 한다. 이거는 프로젝트 조직 구성하고는 관련이 없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겁니다. 3번이 틀렸고, 형상 관리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버전 제어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형상 관리는 조금 앞쪽에 있어요. 145쪽을 보면 되세요. 네, 두 줄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형상 관리가 무엇이냐? 요약지 145쪽에 보면 되세요. 네. 형상이라, 형상이 뭐냐? 형상을 관리하는 건데 형상이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문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형상이라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것을 형상 관리라 그런다. 뭐 하려고 형상을 관리하나요?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3번 문제 가볼까요? 문제 3번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 활동 중 소프트웨어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형태에 맞게 수정하는 활동으로서 상대적으로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 하나의 표현을 다른 표현 형태로 바꾸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재구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용어적인 거니까. 다음에 4번에 보면 유지보수 기법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다시 요약집 156쪽을 참조하세요. 네, 수정보수, 적응보수, 완전화보수, 예방보수 이렇게 있었다 그거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객 이름이 4자가 될 경우, 원래 딱 4자였다면 4자 이상이 돼버렸다 그거죠. 성 플러스 이름 하면 5자가 되겠군요. 칸이 부족해가지고 잘린다 그거죠. 그러다가 또 프린터가 작동을 중지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4자 이상의 이름을 가진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수정 유지보수다. 그렇죠? 네. 검사 단계에서는 이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다음에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기계중심 언어는 주격 장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행 속도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사용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는데 기계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A라는 컴퓨터에서 사용된 언어는 B라는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계어는요. 자, 두 번째, 1990년대에 클래스, 객체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스템에 대한 재분석, 문서화 작업을 통해 공학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노후된 시스템에 대한 이게 틀린 거죠. 노후된 시스템에 사용된 것은 어떠세요? 오래됐다는 거죠. 네, 그걸 다시 재사용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이 되는 것이고요. 재사용성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정을 적게 하는 경우는 이제 제소량을 그냥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제 공학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않은 것. 네. 소프트웨어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연장시킨다. 그건 안 좋은 말이죠. 네,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겠죠. 네, 그래서 비용을 어째요? 감소시키겠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3번이 답이고요. 7번 갑니다. 케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케이스가 뭘까요? 네, 자동화 도구죠. 네, 소프트웨어를 자동화시키는 도구가 되고요. 158쪽 보세요. 요약집 158쪽 보면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동화시키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일관된 방법론을 지원한다. 일관돼야지 자동화를 시킬 수 있겠죠? 케이스를 사용함으로 개발의 표준화가 되어야지 또 자동화 도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죠. 네, 재사용성은 떨어진다. 재사용성 떨어진다. 이게 틀린 거죠. 네. 4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8번 정형 기술 검토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형 기술 검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게 괜찮은가요?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은 여러분이 문제 8번은 요약집 145쪽을 한번 보세요. 네, 거기서 이제 정형 기술 검토입니다. 기술자들이 검토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검토. 네. 자,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자들이 수행하는 품질 활동이 되고요. 여기에는 검토 회의가 있고 검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의하는 것이고 직접 해보는 것이고. 자, 8번 문제 들어옵니다. 의제를 제안합니다. 논쟁과 반박을 제안합니다. 주제에 맞게 해야 된다. 문제 영역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적절한 참가 수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프로젝트 실패 위험을 줄여준다. 재사용 부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재사용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부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떠세요? 갖다 쓰기가 좋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이제 데이터 통신 들어가야죠. 자, 데이터 통신은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3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다가 보안까지 합혀가지고 이제 7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하고 데이터 통신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통신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전자 쪽이죠. 그래서 좀 그죠? 여성분들한테 좀 어려운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데이터 통신이란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잘 받아서 일 처리를 해주면 되죠. 어떻게 오류 없이 보낼 것이냐, 이제 그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해킹당하지 않고 보낼 것이냐, 자,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 1번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지금은 BPS, 네, 디지털에서 쓰는 단위가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보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관계식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BPS를 구할 때는 이제 보 곱하기 신호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하나당 보호 신호 하나를 만들 거냐, 비트가 2개씩 모여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만들 거냐, 비트를 3개 모여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1번에서 말하는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쿼드 비트를 사용을 했다. 쿼드 비트라는 것은 뭐예요? 이 비트 몇 개를 쓴 거예요? 네, 4개를 쓴 거죠. 네. 네, 그래서 비트 4개를 써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의 변조 속도는 그랬습니다. 이게 1800이다 그거죠. 이게 1800. 그러면 이것의 개수를 알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요? 4를 해줘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1800 곱하기 4를 하니까 7200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약집 172쪽을 가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노비트, D비트, 트리비트, 쿼드비트, 그죠? 자, 2자, 3자, 4자, 1자 이렇게요. 네, 그래서 비트 1개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느냐, 비트 2개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개로는 이제 2가지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같은 말로 2 위상이라고 하고, 얘는 2의 2승 위상, 즉 4 위상. 얘는 2의 3승 위상. 얘는 2의 4승 위상. 그렇죠? 4, 8, 16.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 위상이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지금 여기서 쿼드를 말을 하고 있으니까 쿼드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비트 4개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 16 위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다 같은 형태의 말이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때 BPS는 보 곱하기 신호당 전송 비트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공식을 외워서 빠르게 대입하면 좋은데요. 자, 갈수록 이제 말이 조금 꼬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2번입니다. 전형 회선별 속도를 연결한 것 중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도별로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유럽 방식이 있고 미국 방식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요약지 165쪽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요. 네. 미국에서는 T1, T 시리즈로 가는 거고 유럽식에서는 E 시리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1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1544 메가 bps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E1은 2048 메가 bps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E1은요. 네. 솔직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좀 그렇죠. 네. 근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보면, 이제 문제 2번의 정답은 4번이고, 맞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 3번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해밍 코드가 나왔습니다. 해밍 코드. 그래서 해밍 코드가 있고,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페리티 체크 코드가 있죠. 그래서 페리티는 오류를 뭐를 하는 거죠? 오류를 1비트의 오류만 있는지 없는지 판단만 하는 거죠. 네, 해밍 코드는 오류를 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정까지 한다라는 거죠. 네, 수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진수 표현이니까 0이다.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뭘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1로 고치기만 하면 이게 오류가 수정되는 거죠. 어디서 오류가 있어요. 발견을 하고 그걸 수정하는 것이 이제 해밍 코드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요약 조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약지 85쪽을 한번 보세요. 네, 85쪽에 보면 해밍 코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해밍 코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페리티 코드가 어디에 있느냐, 번째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2의 n승 번째가 바로 페리티 비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2의 지수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데가 바로 페리티 자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의 0승 1이죠. 페리티 자리. 2의 1승 페리티 자리. 그 다음에 페리티 자리. 그 다음에 페리티 자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곳은 이곳이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페리티 코드가 에러를 판단을 하는데
몇 번째 비트를 판단을 하느냐.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P1은 어디 여기서 어디를 검사해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를 검사하는 거죠. 자, 페리티 2번은 그죠? 여기죠? 두 번째니까 두 번째에서 두 개. 2, 3 두 개 건너뛰고 6, 7 그죠?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거죠. 페리티 3은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네 번째에서 네 개. 그래서 4, 5, 6, 7 또 네 칸 건너뛰고 또 검사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번 16비트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신되었냐 그랬냐. 0011 그랬습니다. 앞에서부터 0011 그 다음에 1111 111 여기까지죠. 네. 그죠? 7비트죠. 이렇게 수신되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느냐. 짝수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짝수 방식. 짝수 방식이다 그러면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어야 된다. 짝수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페리티 1을 검사합니다. 이제 페리티 1은 13579다 그랬습니다. 1, 3, 5, 7 여기까지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1에 뭐가 있냐면 0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네요. 그럼 맞았으면 어째요? 0, 틀렸으면 1.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으면 이렇게 찍 끊는 거죠. 틀렸어요. 이렇게. 페리티 2는 네, 2, 3, 2, 3 두 개 건너뛰고 6, 7 한번 써볼까요? 네, 0, 1, 1, 1 얘도 어때요?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페리티 3입니다. 네, 페리티 3은 4, 5, 6, 7이죠. 그래서 4, 5, 6, 7 짝수개니까 맞았죠. 쓸 때는 밑에서부터 씁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P3, P2, P1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0, 1, 1이 나오죠. 이게 10진수로 3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어요. 그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이제 1이군요. 예, 그러니까 0으로 고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페리티 방식이다 그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홀수입니다. 이번에는 홀수. 자, 홀수 페리티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된 문자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세로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A열 쭉 있죠? 네, 1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짝수개예요? 홀수개? 1이 몇 개예요? 네, 3개군요. 네. 자, B도 세어보세요. 몇 개인가요? 네. 자, C는요? 4개. 자, D는요? 3개. 자, 틀린 곳이 딱 나오죠? 네. C가 틀렸어요. C. 왜냐면 홀수 방식이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하소당 24비트 컬러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해상도가 352바이 240 화소입니다. TV 영상 프레임에서 초당 30개를 전송합니다. 대역폭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습니다. 네. 보면은 얘가 무슨 말이냐면 화면이 이렇게 있다 그거죠. 네. 네, 해상도가 352, 240. 352개. 그죠? 네. 세로가 240개. 화소다. 이 점이다. 그죠? 점이 우리는 화소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픽셀이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의 개수가 가로가 352개, 네, 세로가 240개가 있다. 그거죠? 네.
이 화소가 몇 비트를 차지하느냐? 얘가 24비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한 장이 얼마냐? 이 한 장의 용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화소가 24비트가 있다 그거죠? 24비트짜리가 가로가 352개가 있고 세로가 240개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용량, 이거 한 장의 용량이 나오겠죠. 근데 이 한 장을 몇 개를 보낸다 그랬냐면 30개를 보내니까 여기 한 장 보내고 여기 또 한 장 보내고 여기 한 장 보내고 30개를 보낸다. 곱하기 30개. 그럼 이것의 총 용량을 계산을 해라 그거죠. 단위가 비트입니다. 1, 2, 3, 4도 어때요? 단위가 비트로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60, 네. 825, 땡땡땡 비트가 나오군요. 근데 1, 2, 3, 4를 봤더니 메가네요. 자, 킬로, 메가. 2의 10승, 2의 20승인데 우리가 약으로 계산할 때는 10의 3승, 10의 6승. 6자리를 끊어요. 3개 끊고, 3개 끊고. 그러면 약 60 메가 비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